구조대원이 타라고에서 탔다. 옷 하나 젖지 않은 채 구조된 세월호 선장의 말이었죠. 예.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말인데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직만이 아는 통로로 탈출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세월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김성만 전 해군 작전사령관,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정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민지 기자,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네, 사령관님한테 우리 마음 급해서 물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아까 실질심사 끝나고 기자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 원래 선장, 대체 선장 말고 원래 선장이 복원력이 없는 배라 그랬어요, 제동님. 선원들 4명과 복원력이 없는 배를 띄워도 됩니까? 저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객실을 저 위쪽에 지금 넣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놓으니까 그 선박 건조할 때보다는 그 무게 중심이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파도가 안 치도 조금씩 많이 흔들리는 그것을 전직 선원들이 네. 느끼고 좀 불안했다 하는 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떨어지는 거하고 없었다라고 그 배를 몰았던 선장이 얘기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그 화물, 화물을 이제 원래 규정보다 좀 더 많이 실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많이 실은 상태에서 이 고박이 또 잘 안 된 부분이 네.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선회를 많이 해가지고 네. 뭐 사고가 났다 하는 이거는 그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배라는 것은 파고 뭐 3m, 뭐 바람 한 30노트 이런 강풍이 부는데도 키를 갖다가 25도 예. 이렇게 그 전타를 했을 때도 안 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배라는 게 뭐 고속으로 가면서 전타를 해도 넘어진다 하면 그건 배가 아니죠. 배가 아니다? 예,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파고가 0.5m에 잔잔한 상태에서 키를 아무리 25도 써도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넘어가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그 이제 사고가 나중에 뭐 예. 조사가 되면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 전직 선원들이 복원력에 조금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배 자체가 개조 과정에서 그런 그 결함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예. 사령관님, 해군 작전 사령관이시니까 해군의 큰 군함들, 이 여객선 세월호 같은 큰 군함들을 많이 지휘하셨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방금 복원되지 않은 건 배도 아니다. 그쵸.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세월호가 그 정도 환경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상식이란 건데 세월호가 침몰이 됐단 말입니다. 사령관님께서 보시는 것은 배에 이상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배 이상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넘어간 거지, 이, 파도도 없고, 그죠? 조류라는 것은 배 넘어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그러면 뭐 없습니다. 변침이라든지 조작 미숙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다.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것은 최고 속력으로 해가지고 전타. 예. 예를 들어서 보통 합도로. 타를 갖다가 10도 내지 15도 정도를 보통 씁니다. 예. 왜냐하면 가다 보면은 앞에 어선도도 있고 상선이 나쪽으로 오기 때문에 수시로 벤침을 합니다. 배라는 게 수시로 벤침을 하는데 그때 타를 갖다가 보통 15도까지 쓰죠. 그리고 예. 진짜 어선이 갑자기 앞에 났을 때는 전타라 해가지고 25도까지 씁니다. 네. 예. 근데 25도까지 써도 끄떡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짚어볼게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네. 군함들이 보통 기동을 할 때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어뢰나 기뢰를 피하기 위해서 전타로 변침하는 훈련들 하지요. 그럼요. 그때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지죠. 예, 보통 25도 정도가 전타건데요. 예. 키가 또 25도 이상은 또 가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키가 45도로 간다, 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예. 나오는 게 처음에 115도와 나중에 나온 45도, 그게 이게 뭡니까? 일단 해양수산부 측에서 어제 이제 이미 공개가 됐던 항적도 말고 새로 밑에 부분을 복원해서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은 배가 가다가 115도 정도 급하게 꺾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3분 30초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위로 다시 올라오는 방향인 거죠?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밑에 부분이 복원되면서 데이터들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걸 다시 살펴보니까 115도를 급하게 꺾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숨겨져 있던 항로로 제대로 가다가
제대로 갔는데 그 부분 중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36초 동안에는 전기가 끊겼다는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지금 19초 동안 45도를 변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 비상 배터리로 다시 발전을 하면서 뭐 조류를 만났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45도가 변하게 됐는데요. 이 변침, 이 각도는 그렇게 급한 급선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복원력을 잃고 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동력을 잃고 배가 뱃머리도 변하지 않지 그대로 표류해서 올라가는 떠밀려 갔다는 모습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사령관님 말씀은 그렇다 하여도 넘어지면 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항해사가 아까 기자들과 인터뷰 마치고 나와서 구명정을 터뜨리려고 애를 썼으나 못했다. 구명정을 터뜨리려 했지만 미끄러져서 못 갔다. 그 다음에 아까 구명정에 타서 예.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사령관님. 항해사가 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끄러져서 못 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금 아까 사진 보면은요, 그 상선에서 뭐 예. 그 건조한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구명정 근처에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경사가 이렇게 진 상태에서 그 선원이 구명정 그걸 떨어뜨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구명정은 이제 이 막대기를 이렇게 제끼면은 네. 그게 이렇게 풀어지면서 흘러내리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명정을 이렇게 투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예, 항해사가 구조정에 탑승한 뒤에 네. 항해사가 구조정에 탑승한 뒤에 구조 활동을 도왔다. 이거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승객들이 다 음. 탈출할 때까지 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예. 선원의 그동안의 책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운항관리 규정에도 그게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상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네. 이 자리에 정태원 변호사님도 나오셨는데 우리 아까 4명의 선원들이 기자들을 만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승객을 도우려했다. 난 도망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장에 대해서 특가법 규정을 적용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선원들이 계속 나는 끝까지 도우려 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뭐 앞으로 더 예.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죠. 디펜스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선장도 뭐 내가 엉덩이 아파서 나왔지만 뭐 거기 승객들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또 돌아가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엔 뭐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본인의 예. 변명에 불과한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이 정황들로 봤을 때 이 선원들과 선장이 나는 승객을 도우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만합니까? 글쎄 그동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하는데 예. 그 말은 선뜻 믿기 좀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무기징역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한도는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적용 죄명이 뭐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네. 특가법상의 도주 선박, 유기지사, 업무상 과제 선박 매몰, 과실지사, 순환구호법, 선언법 뭐 이렇게 여러 개인데 예.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형이 높은 거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 선박죄였습니다. 왜 우리가 네. 교통사고 내고 사람 구하지 않고 도망가면 처벌받잖아요. 네. 뺑소니요. 예, 뺑소니. 이 선박의 경우도 똑같은 게 작년에 신설이 돼서 작년 10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그 승객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도망갔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것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유기치사는 이 구호를 해야 되는데 내버려둬 죽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3년 이상, 그러니까 3년부터 30년까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사고하고 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선박이 사고가 났는데 그 뒤에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끼리만 무전 연락하고 자기들끼리 함교에 모여 있다가 예. 경비정이 온다는 얘기 듣고 자기들이 1차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선언법에도 나와 있고 순환구호법에 나와 있고 특가법에 나와 있지만 선장과 선원은 승객을 구할 법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예.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 안 하고 그냥 도망갔거든요. 예. 그래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의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의율할 수 있다. 그렇게 쉬운 말로 생각을 합니다. 표현하시면. 그 쉽게 해서 뭔가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일을 안 해서 결국 사람이 죽은 경우에
사람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거나 똑같이 처벌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이라는 건 뭐 흉기로 찔러 죽인다든지 독을 예. 내 죽인다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한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제의를 안 한 선원들은 마치 살인행위를 한 것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변호사님 글쎄요, 뭐, 박 예. 대통령께서 형법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91년도 판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자기 조카를 데리고 저수지로 가다가, 예. 저수지에 빠졌어요, 어린 조카가. 근데 삼촌이 일부러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 경우에 살인죄로 의를 했습니다. 살인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판례에도 보면은, 네.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아이한테 우유를 안 줘서 죽었어요. 그 경우도 살인죄로 받고. 예. 독일 판례의 경우에 보면 남편이 자살하고 목을 맸어요. 네. 근데 부인이 그걸 발견하고 구하지 안 않았다. 구해줬어요. 그래도? 그것도 살인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것이 다른 게는 대부분 사고가 나고 그 사고 책임을 묻는 것인데 우리 경우는 사고가 나서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 우리 형법 18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검경께서 바쁘시겠지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그건 들어서 우리가 많이 살인죄다. 그럼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삼풍백화점의 경우에 95년도에 예. 사망자가 471명이었거든요. 부상자 718명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업무상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거 가면 5년 이하입니다. 가중에도 7년 6월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여론이 들끓으니까 살인죄로 하는 여부를 검토를 했어요. 서울지검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해야 될 일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거 알면서 죽어도 할 수 없다 하고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 회장의 며느리가 지하에서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무너져도 좋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살인죄로 하는 것이 안 맞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만 기소를 했고 7년 6월형이 나왔죠. 예. 근데 이번 경우는 다르죠. 이번 경우에 보십시오. 애들 보고 선실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알면서 한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거 전혀 다르죠. 우리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도 제가 100% 살인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살인죄에 해당되는 여부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네. 법리 검토하고 그걸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창환 교수님, 지금 행정학과 교수님도 나와 계신데 이 살인죄 적용 가능한 선원들 말고도 아까 사령관님께서는 이 세월호는 배도 아니다. 배도 아닌 배를 띄우게 한 해수부 출신의 관료들, 해수부 마피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수부 마피아는 뭐 지금 언론에서는 해피아라고까지 예. 과거 뭐 모피아처럼 네. 그 용어까지 만들어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단체가 이제 해운조합하고 한국성급, 그 다음에 선박안전기술공단 이렇게 세 가지 조직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행정학에서는 그걸 중간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 정부 부처가 있으면 정책 대상되는 민간 기업이나 업체가 있을 것이고 네. 그 중간에서 업무의 그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이런 단체를 두는 것인데 예. 문제는 이런 단체가 보통 퇴직 관료들을 많이 고용을 하죠. 그거는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창과 방패를 다 갖겠다는 얘기거든요. 창의 역할을 정부가 규제로서 한다면은 그 창 끝을 참 무디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방패로서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을 모셔가는 것이라면 네.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규제 철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반대로 강화해야 될 규제가 안전 측면에서는 더 강화돼야 되는데 예. 우리가 요번에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행태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분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데 정치 국회라든지 예. 이런 데서 어떤 분들이 어떤 기능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역추적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과연 안전운항 지도 감독을 해운 업체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해운조합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예. 그분들이 그렇게 성실히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예. 변호사님 아까 하신 말씀은 똑같은데 알고 그냥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 성급이다. 검사 업무를. 그런데 과연 검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아마
남한할 그 선박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도 제대로 있어요.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그러면 그다음에 선박 도면을 승인한다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이게 대단한 이권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그 퇴직 관료분들이 갔다 했을 때 과연 뭐를 기대하고 이분들을 모셔갔을까만 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분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대행시키고 위임하고 위탁한 거가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이번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흥분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것도 좀 중요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파트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봅니다. 네. 배와 사령관님 배와 함께 선원이 죽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래된 전통이고 명예로운 일이지요. 예, 그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데 이번 일이 1852년에 버큰헤이도 사건과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사건을 지금 김진 기자 좀 소개를 해줄 텐데 네.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1852년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 병사와 가족들을 태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해 중에 암초에 충돌을 했습니다. 버큰헤이도가 침몰을 했는데 사고 당시 탑승자가 634명, 이 중에 여자와 아이를 비롯한 가족만 1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남아있던 이 구명보트 3척으로 구조 가능한 인원이 180여 명이었는데 당시 시드니 세튼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여자와 아이들을 모두 구명적으로 다 탈출을 시키라. 이런 거였고. 162명이 탔어요, 구명조에. 예. 세튼 사령관을 포함해서 병사 436명이 사망을 했고 탑승자 중 193명만이 생존을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와 너무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던 병사들이 배가 가라앉을 동안 그대로 도열을 해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령관님? 그렇죠. 예, 그게 버큰헤이드 전통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예, 영국에서 이제 이게 군함의 사례지만은. 군함의 사례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게 하나의 그 규범으로 이제 정해지는 그런 예. 아주 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구명정에 180명까지 이제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 빼고 나면은 18석이 남는 거죠. 18명을 살 수 있는 더 거죠. 탈 수 있는데 군인을 태워가지고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턴 함장은 가족이 18명을 더 타면은 혹시 나중에 가족한테 그게 돼가지고 위에 깔아앉을 수도 있으니 예. 우리가 죽자 해가지고 군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 그렇죠. 격리하면서 그걸 보내주고 다 수장돼서 죽은 거죠. 예, 그래서 참 그동안에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 그렇게 해서 아주 이거 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 반항하는 병사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 함장이 예. 이렇게 하자 했을 때 다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생긴 전통이 배가 저렇게 사고가 나면 어린아이와 여자 먼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타이타닉 호침몰 우리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자는 80% 가까이 살았더라고요, 예. 어린이하고는. 그게 보면 이제 1912년이니까 이건 1852년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타이타닉 2200명 중에서 410명만 생존하고 1514명이 사망합니다. 예, 선원들은 당연히 죽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여성과 아이를 먼저 태우고, 예. 그 다음에 좀 남으면은 또 노약자 노인을 태우고, 예. 나머지 사람은 다 배와 같이 죽음을 맞는 거죠. 이때 그게 전통이 된 겁니다. 맞아요. 예. 버큰헤이도 이 사건을 기록한 책을 보면요, 함장이 칼을 빼들고 병사들이 혹시 명령을 안 들을까봐 움직이면. 칼을 빼들고 겨눴는데 이 선장은 끝까지 칼을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배에 탔던 말들조차도, 이 뛰어다니는 말들조차도 눈을 가린 채 그대로 이 가족들, 여자와 아이들과 가족들이 탈출하는 동안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그런 게 네. 거기 이제 현장에 있었던 이번에 구조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자기가 조금 더 건장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여학생들보다. 그러니까 자기 구명정을 먼저 벗어 빨리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구명조끼를. 네. 예.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어도 남자라면 내가 그래도 여학생보다는 아니까 아이들도 아는 거를 왜 항해사와 기관장들은 몰랐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관님 여쭙겠습니다. 맨 먼저 탈출한 항해사, 기관수, 조타수는 배에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책인데요. 항해사, 기관사, 조타수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배는 이제 운항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배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 선원들이 모든 사항을 잘 알잖아요. 예. 배 구조도 잘 알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선장부터 모든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관실에 있는 그 기관장과